저희가 북한에 살지 않는 이상 상품의 단기적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는 소비자의 구매 의향이고 공급은 생산자의 생산 의향입니다. 그러면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실제로 몸소 체험했었던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스크 수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가 부족해지니까 공장에서 마스크를 막 찍어내서 공급을 늘립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마스크가 비싸니까 며칠씩 재활용해서 쓰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 가격 폭등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거죠. 매우 단편적인 예시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원리로 가격이 움직이겠죠.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금이 거대한 고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많은 고래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대량으로 사재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이들이 시장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 합한 것이 고래들의 자금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고래들의 자금 힘이 더 강해요. 고래의 돈은 한 방향을 보며 같이 움직이지만 개미들의 돈은 각자 다른 방향성을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힘의 방향성이 넓게 퍼져 있는 못의 납작한 면보다 힘의 방향성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못의 뾰족한 면의 파괴력이 더 강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하게 한 번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코인을 사려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죠. 즉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 번에 안 되니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각색을 좀 해서 설명드리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트럭에 차근차근 실습니다. 얼추 실었으면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격이 꽤 가파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일 그들의 목표 지점이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차근차근 구매를 했었던 이 영역 밑으로, 즉 본인들 평단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손해니까요. 추가적으로 고래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평단 근처에서 하면 손해가 없겠죠. 따라서 이 구간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튼튼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는 수요 영역이라고 부를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이 등장하기 전에 가격이 횡보했던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급락하기 전에 횡보했던 구간을 공급 영역이라고 하고 추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이 고래들이 모으고 있을 때는 이게 수요 영역인지 공급 영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발사하고 나서야 여기가 수요 영역이었구나, 공급 영역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방향성이 터지고 난 뒤에 되돌림이 등장할 때 매매 활용하곤 해요. 활용법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자, 4시간봉 차트를 보니까 여기 수요 영역이 있어요.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받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단기봉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공급 영역이 만들어져 버렸네요. 여기는 저항을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현재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는 수요 영역에서의 지지와 공급 영역에서의 저항 사이에 껴있는 모습이네요. 아래에서는 받쳐 올리고 위에서는 찍어 누르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기본적으로 더 큰 시간봉에서 만들어진 구조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4시간봉 수요 영역의 힘이 더 강하니까 강호동 형님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걸 이수근 형님이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브레이크는 걸 수 있어도 오래 맡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이걸 막아내려면 어느 정도 비슷한 급이 와야 할 겁니다. 따라서 잠깐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공급 영역이든 수요 영역이든 이렇게 건드려 줄 때마다 지지나 저항의 강도가 약해져요. 두들기면서 허물어 버리는 거죠. 특히나 중간값 이상을 건들 때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시간봉에서 수요 영역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은 시간봉의 공급 영역을 건들고 내려온 상황이라면 상승 우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오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것들이 차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내용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패턴이라던가 수요 공급의 세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저희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의 자료로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카톡방과 텔레그램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 것이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차트 분석에 필요한 부분 중 일부입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면서 이왕 시작한 거 끈질기게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